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눌 지혜야 나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구청 민원실에 서류를 내러 갔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 창구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 서류 몇 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여쭤보셨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접수 안 돼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2층 가셔야 한다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돌아서서 복도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양복 입은 남자 한 분이 걸어오셨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같은 창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아까 그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서류를 받는 손놀림도 조심스러웠고 설명하는 말투도 또박또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자기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감출 이유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자기보다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조심스러워지고 말투가 정중해집니다. 이건 본능에 가깝습니다. 계산이라기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어떤 장치 같은 겁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됩니다. 식당 직원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택배 기사님에게, 길 가다 부딪힌 노인에게 그 사람이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친절한 척, 배려하는 척, 겸손한 척해도 약자 앞에서는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분명 비슷한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상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을 겁니다. 아, 저런 사람이구나. 말로 표현은 안 했어도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그 느낌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약자 앞에 섰을 때 훨씬 솔직해집니다. 그 태도만으로도 남길 사람과 정리할 사람이 갈립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본성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관계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이 들수록 어떤 사람 곁에 있어야 하는지가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오늘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약자가 실수하면 유독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60쯤 되어 보이셨고 허리를 숙인 채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바닥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급하게 복도를 지나가다
미처 마르지 않은 바닥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다칠 뻔했잖아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시는지 못 봤어요. 아직 마른 걸레로 못 닦아서.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따위로 하면 어떡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만 하면 다예요? 누가 다치면 책임질 거예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붉어졌고 손에 쥔 걸레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3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차림은 깔끔했고 단정한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소란을 들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남자는 투덜거리듯 몇 마디를 더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에도 아주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순간 그 어르신이 실수로 그 남자의 발을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낮았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며칠 전 관리사무소 앞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실수였는데 반응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였던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실수를 했느냐였습니다. 유독 약자가 실수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가 작아도 고의가 아니어도 그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계속 따지고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자기보다 힘있어 보이는 사람이 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웃으며 넘기고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반응을 설명해주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입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실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쪽에는 청소 노동자가 커피를 쏟았다고 설명했고 다른 쪽에는 회사 임원이 커피를 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수의 내용은 같았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다,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회사 임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바빠서 그럴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실수는 같았습니다. 달랐던 건 그 실수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었느냐 뿐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위치를 먼저 가늠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같은 실수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에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약자가 실수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판단의 구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를 보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감정을 쏟아도 되는 사람인지를 먼저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불편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실수는 쉽게 넘어갑니다. 바쁘셨나 보네요. 그럴 수 있죠. 자연스럽게 태도가 바뀝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야. 실수는 지적받아야 해.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원칙은 늘 선택적으로 작동합니다.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약자가 실수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계산으로 봅니다. 이득이 있으면 참고 없다고 느끼면 참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그날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한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약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면, 힘을 잃으면 그때는 자기도 누군가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알게 됩니다. 예전에 다른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투와 표정이 이제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리요. 하지만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오랫동안 굳어 있는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내가 약해지는 순간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살다 보면 이런 사람 꼭 만나게 됩니다. 동네 내과에서 본 일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기 검진 때문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은 많지 않았고 대기실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분이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6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2시로 예약했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수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예약이 4시로 되어 있으신데요. 무슨 소리예요? 저 4시에 약속이 있어서. 분명히 2시로 예약했는데요. 혹시 문자 받으신 거 있으세요? 문자요? 그런 거 안 왔는데요. 저희가 예약하시면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휴대폰 번호가 0105. 그거 맞는데 문자 안 왔어요. 그럼 혹시 휴대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휴대폰이고 뭐고 내가 상담사랑 통화한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아버님, 이미 2시엔 한 달 전부터 예약하신 분이 계셨어요. 혹시 3시 괜찮으시면 그때 진료받을 수 있게 조정해 드릴게요. 아니 2시로 확실히 예약했다니까요.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예약을 잘못 받아놓고 1시간 동안 대기를 하라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여기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사람 불편하게 예약 잘못 받았으면 사과를 해야지. 잠시 뒤 다른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나서 통화 내역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아버님, 통화 녹음을 확인해 보니까 예약 접수하실 때 정확히 4시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문자도 발송된 걸로 확인됩니다. 다음에는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리에 앉은 뒤에도 직원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며 한참을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흘러 3시가 가까워졌을 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대기실을 지나가다가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셨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예약이 잘못됐었다고요? 네, 제가 시간을 좀 착각했나 봅니다. 그러셨어요? 다음부터는 문자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원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분은 다시 앉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직원이 잘못했다, 병원이 문제다라고 하시던 분이 원장님 앞에서는 제가 착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기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반응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먼저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살피기도 전에 바로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반응이 나옵니다. 즉,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집니다. 실험에서 같은 문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상대가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설정되면 참가자들은 자기 실수 가능성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설정되면 같은 참가자들이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훨씬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특히 자기 실수를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약한 사람 앞에서는 인정 안 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인정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며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배움을 완성한 사람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남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피해를 본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수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미리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즉시 외부로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이런 사람 대부분이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본 그분도 그랬습니다. 녹음까지 확인됐는데도 접수 직원한테는 끝까지 직원 탓이었습니다. 불친절해서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어딘가에 책임을 두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앞에서는 즉시 제가 착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없어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남 탓부터 하고 사람 봐가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있나요? 그렇다면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본성은 이것뿐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분이 칠순이었습니다. 요즘 누가 잔치하냐며 점심 한 끼 같이 먹자며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들, 이웃들 30명쯤 동네 한정식 집에 모였습니다. 전과 나물, 구이가 먼저 나왔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빙을 맡은 분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메인 요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때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박영숙 씨가 서빙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박영숙 씨는 친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여러 모임에서 자주 뵙던 분이었습니다. 여기요. 아주머니가 다가오자 박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음식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방이 좀 바빠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약 손님부터 챙겨야지. 식당이 크기만 컸지 체계가 없어. 박영숙 씨가 옆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느려. 10분쯤 지나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상에 놓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영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끝에 앉아있던 주인공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자꾸 식당 쪽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주방 쪽으로 가더니 서빙 아주머니한테 뭔가 물었습니다. 음식이 언제 나오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먹다가 김치가 떨어졌습니다. 박영숙 씨가 또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김치 더 주세요.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누구 코에 붙여? 하나 더 주세요. 직원이 김치를 가지러 간 사이 손이 느리면 센스라도 있어야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정적이 생겼다가 다시 다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물컵이 비어도 반찬이 늦어도 박영숙 씨의 말은 늘 불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날 식당에서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곱씹어 보니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산책하다 우연히 만나서 동네 커피숍에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유자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컵을 받아 자리에 앉더니 바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박영숙 씨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뜨거워. 생각보다 유자차가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카운터 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거 너무 뜨겁잖아요. 이렇게 뜨거우면 어떻게 바로 마셔요? 많이 뜨거우면 먼저 주의를 줘야지 하며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직원이 죄송합니다. 얼음 한 조각 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박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게 줘야지. 기본이 안 돼 있네. 직원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고 조심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함께 있는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조금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영숙 씨는 평소에는 무난하고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든 카페든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 함께하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먼저 불만이 나왔습니다. 컴플레인은 습관처럼 반복됐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서 유난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과 제공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돈을 낸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자기가 위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고 바로 지적할 수 있고 불만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이 흥미롭게 본 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까다롭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돈 냈는데 본전 뽑아야지. 이 정도 말해야 손해 안 보지.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불만의 내용보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상황을 살피기 전에 먼저 따지고, 먼저 지적하고, 먼저 우위를 확인합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본인에게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라고 느낍니다. 상대가 사과했고 상황이 정리됐으니까요. 본인에게는 할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습관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항상 상대가 참고 넘어가고 항상 상황이 정리되니까요. 그래서 바뀌기 힘듭니다. 이런 장소에서 유난히 까다로운 사람은 그 자리가 자신에게 편한 위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말투도 태도도 자동으로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는 그 태도가 식당 카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내가 함께 밥 먹는 친구 즉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박영숙 씨를 특별히 평소에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할 일이 생긴다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선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대해줄까요? 관계에서 위아래가 생겼을 때 관계의 차이가 생기는 순간 본성이 나옵니다. 서빙 직원한테, 아르바이트생한테, 반박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그 태도가 진짜 모습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는 평등한 곳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위아래가 있는 관계에서 더 필요하다. 그 태도는 지금 당장은 나한테 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약한 위치에 서게 되는 순간 똑같이 나한테도 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이 옵니다.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부탁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누가 곁에 남을까요? 평소에 약한 사람한테 친절했던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했던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자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본성과 그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편해지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내 이웃으로, 내 가까운 사람으로 곁에 있다면 내 삶이 품이 있어지고 따뜻해집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각 동에 엘리베이터가 2대씩 있었는데 한 대씩 순서대로 교체한다고 공지가 붙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은 한 대만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라 엘리베이터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한 번에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공사하는 거야? 진짜 불편해 죽겠네. 한여름이라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1층에서 김순자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동네 모임에서 가끔 얼굴을 보던 분이었습니다. 깊이 이야기를 나눈 사이는 아니었지만 마주치면 늘 먼저 인사를 건네던 분이었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나누며 1층에 도착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그럼 치료 잘 받으세요. 그러시고는 현관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작업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날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할머니는 비닐봉투에서 에너지 음료 여러 병을 꺼내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이 며칠 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의 노고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뵙고 며칠 전 비슷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섰을 때였습니다. 앞에 연세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카트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 계산대 위에 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지갑을 여셨는데 카드를 바로 찾지 못하셨습니다. 지갑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카드를 꺼내다가 다시 넣고를 반복하셨습니다. 붐비는 시간대라 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카드를 빨리 찾지 못하자 당황하셔서 손놀림이 분주해지셨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 서 있던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긴장이 풀리신 듯 했습니다. 다행히 카드를 찾아서 무사히 계산을 마치셨습니다. 할머님은 고마워요 하시며 활짝 웃으시고는 마트를 나가셨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은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살필 줄 압니다. 이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도 드러납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아르바이트생한테 하는 존댓말, 택배 기사님한테 건네는 감사의 인사,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께 하는 배려의 한마디,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특별히 착한 성격이나 인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을 바라보는 순서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자기 불편함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거나 곤란해 보이는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 배려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고 기억에 남기려는 행동도 아닙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미소, 손짓, 그리고 침묵 또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배려를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실천적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의 윤리적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작업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행동했습니다. 마트에서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한 분도 그랬습니다.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친구라면, 내 이웃이라면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품이 있어집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밴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곁에 두세요. 마지막 이야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가지게 되는 편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친구 김말순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에 손주 돌잔치 하는데 식당 알아보러 다녀왔어. 어디 갔어? 두 군데 갔는데 참 다르더라고. 김말순 씨는 형편이 넉넉한 편입니다. 남편이 회사를 운영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여유롭게 지냅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항상 수수합니다. 비싼 옷보다 편한 옷을 좋아합니다. 며칠 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순 씨는 다음 달에 손주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집 근처에서 하기로 해서 식당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규모가 꽤 큰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잔치를 많이 하는 집이라고 해서 음식이 어떤지 미리 보려고 혼자 시식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남편과 함께 가려 했지만 그날 마침 남편이 약속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때였다고 합니다. 말순 씨는 혼자 들어갔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혼자인데요. 직원은 안쪽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요. 좀 기다리셔야 해요. 말순 씨는 입구 쪽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혼자 온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말순 씨 또래의 남자분이었는데 차림이 깔끔했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혼자입니다. 직원은 이번엔 기다리라는 말 없이 곧바로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말순 씨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식당을 나왔다고 합니다. 내 손주가 이런 데서 돌잔치하면 안 되겠더라고. 손님들 중에 누군가는 나처럼 수수하게 입고 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후보로 생각해둔 다른 식당에 한 군데 더 갔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혼자세요? 이쪽이 조용해요. 창가 쪽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물도 먼저 가져다 주고 혼자 먹기 좋은 음식도 추천해 줬다고 했습니다. 말순 씨는 그 자리에서 밥을 먹으며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식당에서 손주 돌잔치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족과 지인들까지 해서 초대 인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식당 사장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남편이 사업할 때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들르던 곳이었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저희 식당에서 하시면 할인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말순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직원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더라고. 그 식당 전체 분위기, 사장님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았어. 돌잔치 날이 되었고 저도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두 번째 식당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음식도 잘 나왔고 주인과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손님들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보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의자를 더 편한 걸로 바꿔드리고 아이들한테는 놀이방을 안내했고 휠체어로 오신 분한테는 출입구 가까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김말순 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기 잘 골랐지? 사람 대하는 게 다르잖아.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상대를 볼 때 옷차림, 외모, 말투를 보고 몇 초 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수수한 사람한테는 무심합니다. 돈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관심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관심을 덜 줍니다. 옷차림이나 외모, 말투 같은 몇 가지 단서를 보고 몇 초 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본인조차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차별하려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봐온 습관이 그대로 태도로 나옵니다. 첫 번째 식당 직원도 그랬을 겁니다. 수수하게 입고 혼자 온 손님은 조금 기다려도 되는 사람으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손님은 곧바로 안내해야 할 중요한 사람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뉘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식당은 달랐습니다. 편견 없이 상대를 보고 대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어떻게 대접받느냐가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김말순 씨의 이야기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도 닿아 있습니다. 약자 앞에서 배려를 잃지 않는 사람,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함께 해줄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가까이 두세요. 내 인생에 이런 가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지금까지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난해 보입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예의도 지킵니다. 평등한 자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약자 앞에 섰을 때는 다릅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 불편한 상황에서의 말투, 책임이 생겼을 때의 반응,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약자의 실수 앞에서 유난히 나를 세우고 누군가는 배려합니다. 누군가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밀기 바쁘고 누군가는 먼저 자신의 실수를 돌아봅니다.
어떤 이는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태도를 바꾸고 어떤 이는 누구 앞에서든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을 곁에 두기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나이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지, 누구와 함께 있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그 기준은 대체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작은 기준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 마음 편한 사람들과 천천히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혜 한아름이었습니다.